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저희가 좀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와서 하나씩 또 저희가 항상 끝까지 추적을 하는 끝까지 그 아이템을 한번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지 현실 속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제였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낙태죄 관련 법안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지요. 공청회에 나온 진술인 8명 중에 6명이 낙태죄를 존치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어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른바 낙태죄라는 것은 형법을 통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근간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언제까지는 지금의 법을 대신할 개정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렇죠. 그 시한이 바로 올해 연말이에요. 지금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부랴부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을 냈는데 굉장히 논란이 거셌습니다. 이제 먼저 이 안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에서 낸 안을 보면 임신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4주까지는 별다른 절차적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여성계에서 낙태죄 이런 말 쓰지 말자 임신 중지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러면 그 다음 기간인 임신 15주에서 24주까지 경우에는 조건부 낙태. 그래서 이 조건에 예를 들면 성범죄에 의한 것이라든가 뭐 유전적 질환 사유 등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조건부로 해주게 하겠다 이런 네. 겁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는 뭐 평가가 나옵니다만 여성계에서 굉장히 반발한 것은 이런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주수를 딱딱딱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죠. 여전히 처벌 중심의 조항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완전 폐지하는 것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네.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의학계, 뭐 변호사, 종교계 등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어제 열렸어요. 사실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사실 생각이 이거 듭니다. 자체가 늦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국회 본회의 뭐 오늘 열린다고 뉴스 많이 나오는데 예. 너무 부랴부랴 한다는 비판 속에서 열렸는데요. 자, 공청회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술인이라고 하는데 네. 여야 합의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정부의 안을 다소 찬성한다라는 입장도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라는 이제 안이 찬성이 나왔었고요. 정부안보다도 오히려 낙태죄를 더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주로 이런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제 태아의 생명권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낸 의견 중에 한 2명 정도가 낸 것은 주로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것을 과연 처벌 중심으로 임신 중지를 막을 수 있냐는 실효성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낙태를 그럼 죄로 규정하면 실제로 낙태를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가 있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신 중단을 의료 행위로 지금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라는 주장. 네. 그리고 여성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법을 통해서 자꾸 처벌하는 중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지금 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라든가 또 이 형법 자체는 이제 법사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 있는 여당 의원 일부가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또 사안들에 의해서 법사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에 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것은 이런 비판은 피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네. 어제 공청회에도 법사위 쪽에서 일부 당의 의원들은 아예 참석 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공청회가 열리기 이미 전에 이 진술자들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 그 전문가들이 보면 구성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반반이라던가 다양하게 그렇죠. 돼야 되는데 6명 정도는 이미
낙태죄 존치라든가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들이니까 공청회가 과연 찬반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들으려고 하는 공청회냐 것인가. 예. 이런 논란이 또 이미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국회 앞을 오면서 이 활동하는 분들을 봤는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대언론 활동이라든가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실제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렸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개진하면서 낙태죄를 그냥 완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모성 보호권, 자기 결정권 등등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면 국회 일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회의가 오늘 마무리되고 민주당에서 아마 여러 가지 법안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또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시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왜 1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하지를 못했냐. 그리고 국회는 왜 이 사안을 이제서야 공청회를 관심을 가지고 열었냐는 있는 비판을 거냐. 피하기는 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법의 어떤 효용성이 과연 그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실제 그 수술, 뭐 임신 중절 수술 감소하나 뭐 이런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같은 것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진술인 구성 또 공청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성문희 박사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평론가가 다시 한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주제 저희가 몇 번 다뤘죠. 그러면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느끼는 게 참 갈 길이 멀구나. 우리가 소리 없는 아우성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아까 늑장 어떤 대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한 20일 남기고 느지막이 졸속 공청회를 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일단 처음에는 정부가 그동안 있다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정부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낙태죄, 낙태 이러면 굉장히 먼 남의 이야기로 느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한 여성이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든 그리고 네. 나의 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엄마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말하자면 여성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모든 다른 법안에서 항상 밀려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서글프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냈는데요. 네.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 낸 거는 지금은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대 정신이고 국민 요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4주까지 다루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태아가 임신 14주가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천부인권이고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귀한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태아가 인간인가? 착상 때부터인가? 손발이 날 때부터인가? 이거는 설왕설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주라는 것도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낙태죄를 허용하면은 생명 경시풍조를 낳는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생명 경시풍조 때문에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낙태하는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네. 그리고 힘들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낙태 시술 전에 그 공청회에 나온 분이 낙태 시술 네, 전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세요. 네. 네. 인부에게 태아 심장 박동을 듣게 하자. 아, 그 얘기. 이거는 예, 보도 어떻게 나왔어요. 보면은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임신 중지를 생각하고 있는 여성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이런 행위인데 네. 이런 걸 전제 조건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과연 이 생명이 여성 혼자 만드는 생명인가 하는 그런 저는 근본적인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제 여당 의원들이 낸 의견 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법이라는 것이 처벌과 관련된 법인데 그렇죠. 형법을 갖고 여성에게 임신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이것이 맞느냐. 그렇죠.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또 임신 중지라는 것이 여성에게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처벌을 하는 법을 가지고 여성에게 계속 임신해야 돼.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법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봤었고 이게 왜 헌재까지 갔는지의 이 험난한 과정 거의 60년이 그렇죠. 걸친 과정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성의 권리에 앞장섰던 여성계 원로들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절절히 부르짖는 이유를 좀 국회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실 어제 이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네. 화가 나고 정말 본인들의 문제로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 공청회 과정을 정말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공청회 과정에서가 이게 예민한 법안일수록 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이 공청회 자체가 너무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청회니까 이거는 공정한 공청회가 아니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정말 새겨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에서도 낙태죄 그냥 폐지하는 것이 인권의 측면에서 맞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부터 사실은 인권이라든가 양성평등위원회라든가 네. 자문을 구해서 아예 초기에 안을 만들 때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국회 일정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회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국회 안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 공청회에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좀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그렇죠. 오갔고 왜 많은 여성계가 이런 검토하시고. 주장을 하는지 네. 꼭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네. 공청회에 나오는 분들의 구성이 중요하죠. 이 공청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편파적인 구성을 한다면은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오히려 공론 왜곡의 장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사안은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중에서도 여성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네. 어제 공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30대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20대, 30대 남성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아이를 임신하는 건 여성이기 때문에 이 낙태죄 이야기가 남성을 뭐 같이 책임을 묻자든가 같이 공동처벌하자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태죄 자체를 비범죄화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리지 않는 공청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것이 어제 보니까 공청회에 네. 18명의 법사위원 중에 여당 의원들 7명만 갔고요. 절반도 안 간 거죠. 전체로 보면. 그렇죠. 이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가 어제 공수처 뭐 그 기습 처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흥분된 상태였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공수처 문제는 그렇죠.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는 문제지만 맞습니다. 이 낙태죄 문제는 국민의 삶에 관계에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분도 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저는 좀 근본적인 생각도 드는 게 생명의 탄생에 여성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과연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 처벌이 왜 여성만 또 돼야 되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신 중지하지 네.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용기와 그 모성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혼모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장벽에 부딪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낙태죄로 처벌하겠다. 이게 모순이 아닌가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전 평론가께서도 할 말씀이 더 있으세요? 어제 이제 예.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 김정혜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의 한 말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력했을 때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임신 중절의 비율이 는다. 여성의 안전과 굉장히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라는 네. 거.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모성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통계가 지금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대립구도로 보는 것 자체를 헌재가 결정을 할 때 이미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것이 이제 법사위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법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이 안을 꼭 좀 돼서 올해 연말 만약에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기간의 혼란을 누가 책임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이 안을 연말이 가기 전에 정말 책임을 중요한 좀 문제로 다해. 꼭 다뤄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인데요.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느 정도 수위로 된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죠. 이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유독 많이 나왔던 비판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네.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처벌이 가볍다라는 논란이 계속 됐었는데요.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릴 때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라는 양형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된다. 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법 개정이 있어야겠지만 법 개정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해서 양형 기준안이 지난 7일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안이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네네. 쉽게 말하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해서 이렇게 제작한 경우, 유포한 경우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이 되고요. 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람인 경우에는 징역 27년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예전에 구매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비판 굉장히 그랬죠. 많았었죠. 왜냐하면 이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징역 6년 9월로 이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또 왜 요즘 이제 불법 카메라 굉장히 논란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높여졌는데 촬영에 대해서 징역 6년 9개월,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징역 18년이 최고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협박으로 강요한 행위는 징역 9년, 18년으로 양형 기준이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더 무겁게 한다라는 가중인자. 가중처벌. 네. 예. 똑같은 범죄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을 조금 감경해 줄 수 있다라는 감경인자에 대해서도 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네. 가중인자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가 뭐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심각한 피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 삭제했지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설명의 타당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어요.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피해자들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피해자인가? 이게 이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문화가 만들어 그러네요. 있다라는 논의 끝에 어쨌든 가중인자에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된 거고요. 자, 감경인자. 이 감경인자가 굉장히 사실 논란이 있어요. 제가 이 관련 공청회를 온라인 토론을 할 때부터 이게 논란이 일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확정된 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8개 정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이런 성착취물이 유포되기 전에 즉시 삭제 폐기한다던가 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된 경우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이 감경 인자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조금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더 보입니다.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이것을 범죄 측면에서 뭐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양형 기준안에서 형량 가중 요인으로 한 것 중에 네. 원래 피해자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 그리고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이렇게 넣으려고 했다가 제가 본 그 바에 의하면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뺐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 파탄이나 학업 중단은 여전히 가중 사유가 아닌가 예.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왜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뺐느냐? 안 그래도 이런 피해를 당해서 많이 힘든 피해자가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이걸 가중한다 그러면 이건 더한 피해를 또 입힐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해자 다움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그렇죠. 때문에 뺀 것은 저는 맞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감경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감경 요인이 뭐냐 하면은 이 디지털 성범죄가 사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밝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자가 범행을 자수하거나 내부 고발을 했을 때는 형량 감경 요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요인이 있냐면 성착취물을 만들었는데 유포되기 전에 삭제를 하거나 예. 그리고 유포되고 나서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듯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경우에는 또 가중 감경 사유로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유포되고 나면 피해가 많이 커지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방적인 차원이 조금은 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예전에 왜 뭐
진실하게 반성하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 반성문 얘기를 엠번방이라던가 했었죠. 해서 뭐 네. 반성문 100장 썼다. 근데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느냐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감경인자가 실제로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좀 잘하기 위한 것인지 현장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 몇 가지는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체화시킨 건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쓰면 자살이나 자살 시도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얘기는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자꾸 심각하다라고 보니까 대부분 이것이 극단적 선택에만 뭐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문화 네. 이 문화에 대해서 저는 논의가 됐다라는 것은 저 역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데 전 이 문화를 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근본적으로. 좋겠다. 예, 네. 그래서 예전에 디지털 성범죄를 돌려보는 것이 굉장히 무슨 사춘기 때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처럼 대중문화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들도 처벌이 강화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 K78768413번님께서 아동 성착취범은 살인죄보다 더한 중죄입니다. 지금 양형 기준이 어찌 보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해외에서 징역 600년. 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맞습니다. 이상에는 참 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기처럼 플러스 해가지고 각 사건마다 해서 한 600년 이렇게 못하니까 이것도 예. 아쉽죠. 네. 네. 아유, 법사위원님들 우리 뉴스브런치 좀 많이 듣고 우리 청취자 의견을 특히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짚어만 볼까요? 송문희 박사님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길어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다시 강화되면서 지금 자영업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출금 상환,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죠. 국민청원 7일 날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게 청원이라기보다는 거의 절규에 가깝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목이 뭐냐.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바지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한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 정부가 문 닫으라 그러면 문을 닫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문 닫고 있는 동안에 일은 못하고 돈은 못 버는데 매월 임대료, 공과금, 대출 원리금, 이자 그렇죠. 꼬박꼬박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 동안에는 이 금액이 정지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많은 대출을 끌어다가 지금 간간히 이게 몇 개월입니까? 버티고 지금 계시는 버티고 거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공무원이나 교사나 일부 대기업 말고는 모든 경제가 다 힘들다 볼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아주 소규모로 하는 자영업자들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한테 네. 물론 지원금도 줍니다만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유예하거나 면제한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금 잠시 멈춤. 그리고 대출금, 이자, 원금 상환 이런 거를 멈춰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게 아닌가. 바로 생계의 직면, 생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금도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아니 될 그 수는 지원금을 없고요. 보통 50에서 100만 원 뭐 이렇게 네. 준다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3개월 전에 신청한 지원금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일부 업체에서 가맹점주하고 가맹회사 간에 뭐 한 달간 가맹비 지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금 지원만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있을 거고 가맹점 본사와 그렇죠. 가맹업주가 있을 거고 지금 또 다른 지점이 등록금 문제, 네. 대학과 학생들 간의 갈등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사회적 연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든가 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또 월급을 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간에 또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다. 버텨내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